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장인, 두 번째 장인 화재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까지 연소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재론으로서 첫 번째 화재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첫 번째 화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재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나는 재앙 아니면 불에 의한 재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재라고 합니다. 화재. 그죠? 불에 의한 재앙. 그죠? 화재. 그래서 첫 번째 화재의 정의. 자, 화재의 정의를 알아보면 자, 이 화재의 정의는 시험에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잡으셔서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답을 고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문제가. 자, 큰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시면 화재의 정의에서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인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현상. 자, 불입니다. 불에 의해서 인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불. 자, 손해를 입히게 하는 불. 그런 것들을 화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의도치 않게.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는 불. 그걸 다 화재라고 하는 겁니다. 화재. 그 다음에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불. 자,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불이죠. 네. 유익하지 못한다? 이롭지 못하다. 사람에게 이롭지 못한 불. 자, 그 다음에 소화의 필요성이 있는 불. 자, 네 번째 소화의 필요성. 필요성이 있는 불이다. 이 정도로 대표적인 포인트만 이제 짚고 넘어가셔도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첫 번째, 화재란 자연 또는 인위적인 현상에 의해서 불이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다음 두 번째, 불이 그 사용 목적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연소하여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경제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다음 세 번째,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출하 또는 방화에 의하여 불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현상이다. 다음 네 번째, 불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다음 다섯 번째, 실화, 방화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을 말하며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불이다. 다음 여섯 번째, 사람의 의사에 반한, 즉 대부분의 사람이 원치 않은 상태의 불을 화재라고 한다. 다음 일곱 번째, 소화에 필요성이 있는 불. 다음 여덟 번째, 소화에 효과가 있는 어떤 물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이다. 자, 이런 식으로 문항에 쭉 나와가지고 틀린 문항이 나오니까 이제 딱 문맥상 딱 보셔도 답을 체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다음 두 번째는 화재의 발생 현황입니다. 두 번째, 화재의 발생 현황.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화재의 발생 현황에서 자, 첫 번째, 원인별. 자, 원인별 먼저 보시면 자,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화재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 조사를. 근데 원인 조사를 했을 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조건 전기 화재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배. 그죠?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그 다음에 불을 지른 거죠? 방화에 의한 화재, 원인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불장난. 그죠? 불장난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원인별로 이게
화재 발생 원인을 크기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장소별. 자, 장소별로 봤을 때는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아무래도 주택.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주택이죠, 집. 그러니까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주택.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차량 화재. 차량.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다음에 그 다음에 공장. 그죠?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죠, 공장. 그러니까 제조 공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식당. 자, 이런 순으로 장소별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다음 세 번째, 이제 계절별. 그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그죠? 사계절. 계절별로는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을 하냐? 아무래도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날씨도 건조할 뿐더러 이제 난방기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 그죠? 봄에 건조하죠, 그죠?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봄에 산불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순으로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분류했을 때 바로 겨울철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을 한다. 그 내용을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화재의 특성입니다. 화재의 특성. 자, 화재의 특성에는 총 3가지 특성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우발성. 그다음 두 번째가 비정형성.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확대성. 자, 이런 거죠. 그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화재라는 것이 자, 나 화재가 날 거예요라고 예고하고 화재가 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발생을 한다 해서 화재의 특성 중에 우발성이 있는 겁니다. 우발성. 그 다음에 비정형성이라는 것은 화재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산불 화재나 뭐 유리 화재나 그 산불의 그 불의 형태가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불의 형태는 비정형성, 항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정형성. 그 다음에 확대성. 당연한 거죠.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곳으로 점점 확대되죠. 그죠? 확대성. 이렇게 3가지. 자, 우발성, 비정형성, 확대성. 이렇게 이게 3가지가 바로 화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우발성이다. 이제 비정형성인데 그 문제의 보기 중에 이렇게 정형성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비정형성입니다. 비정형성. 이렇게 3가지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재의 분류인데 이 화재의 분류는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화재의 분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자, 화재의 분류는 기사와 산업기사 불문하고 상당히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화재의 분류.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자, 화재의 분류. 자, 보시면 그 화재의 분류를 분류를 하면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일반 화재. 자, 두 번째 유류 및 가스 화재. 다음 세 번째 전기 화재. 그리고 네 번째가 금속 화재. 자,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자, 화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화재별로 급수가 있는데 자, 일반 화재 같은 경우를 A급이면 A급 화재. 자, 일반 화재가 A급. 그다음에 유류 및 가스 화재가 B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수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급수를. 그다음에 전기 화재가 C급. 그다음에 금속 화재가 D급. 이런 식으로 급수별로 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수별로. 자, 그 다음에 색상. 자, 이제 화재에 따른 색상이 있는데, 자,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백색. 백색이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일반적이에요. 백색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무난한 색깔, 백색. 그 다음에 유류 및 가스 화재 같은 경우는 황색. 색상이 황색이다. 황색.
그다음에 전기 화재는 자, 청정이니까 얘는 청색. 그죠? 청색. 그다음 금속 화재는 색상이 없습니다. 무색. 금속 화재는 무색이다. 자, 이렇게 색상별로도 분류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백황청무 아시겠죠? 백황청무. 자, 그 다음에 이 화재에 따른 화재의 종류에 따른 종류, 화재의 분류에 따른 종류가 있겠죠. 자,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연소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 재가 남아 있습니다. 재가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적응 물질로는 목재나 뭐 고무, 이제 섬유류, 뭐 종이 같은 것, 가연성 물질, 일반 가연물에 의한 화재에 의한 그것이 바로 일반 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유류 및 가스 화재 같은 경우는 연소가 일어났을 때 그 후에 연소물이 남지가 않습니다. 깨끗하죠. 그러니까 유류 및 가스 화재 같은 경우는 자, 대표적인 것이 등유나 뭐 가솔린이나 알코올 그리고 LPG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죠.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가 다 유류 화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4류 위험물. 자, 그 다음에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전류, 뭐 과부하나 아니면 뭐 단락, 뭐 지락, 뭐 전기 불꽃, 뭐 낙뢰, 뭐 전열기, 그죠? 전열기의 과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되겠죠. 전기 화재. 그다음에 금속 화재 같은 경우는 뭐 무기 과산화물이나 아니면 뭐 칼륨, 나트륨, 금속분, 금속에 해당하는 화재를 다 금속 화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화재의 종류에 따른 자, 화재의 급수도 분류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재의 색상 그리고 화재에 따른 적응 물질까지 암기를 해 두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 아시겠죠? 화재의 분류. 자, 그다음 5번째로는 이제 화재의 형태입니다. 화재의 형태. 자, 5번째 화재의 형태. 자, 첫 번째로 그 화재의 형태의 첫 번째는 바로 확산화염. 자, 확산화염이 있습니다. 확산화염. 자, 여기서 확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만약에 이 물이 있을 때 그 수조에 물이 담겨 있는 수조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퍼지죠. 그런 것이 확산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방 안에 향수를 딱 뿌렸어요. 향수를 뿌리면 저기 멀리에서도 냄새가 나죠? 그래서 향수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산인데 이 확산 화염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화재가 확산되는 형태죠. 화재가. 그죠? 그러니까 가연물이 계속 있으면 계속 확대가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확산 화염의 형태가 있는 겁니다. 확산. 그래서 자연화재의 대부분이 바로 확산 화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화재.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산불 화재죠. 산불 화재 같은 경우는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죠? 산불 화재 같은 경우 대형 화재. 그래서 확산 화염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자,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 나오죠. 그레이엄. 자,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 자, 이것도 계산 문제로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로 확산 속도 법칙.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확산 속도, 기체의 확산 속도가 바로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V2분의 V1은 그러니까 이 V 같은 경우는 기체의 확산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V2분의 V1은 루트 M1분의 M2다. 즉 기체의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제곱근의 반비례. 그죠? V2분의 V1인데 여기는 M1분의 M2죠? 그죠? 반비례한다는 거죠. 반비례. 분모 분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반비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의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이 네 가지. 자, 네 가지의 값이 나오죠. 네 가지의 값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값 중에서 만약에 이 세 개의 값이 주어진다면 그 나머지 요 하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계산식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연 발화가 있습니다. 화재의 형태로 두 번째로는 자연 발화.
이 자연 발화는 지난 시간에도 앞전 시간에도 자주 언급이 되었던 용어일 겁니다. 자연 발화. 자연 발화. 이 자연 발화에서는 이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정의. 자, 자연 발화가 무엇이냐면, 자, 보시면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발화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자, 중요합니다. 스스로 발열하는 것, 스스로 발열하는 것입니다. 즉, 산화열이나 뭐 분해열, 그 다음에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 등에 의해서 열이 장기간 축적이 되어서 바로 발화점에 가까워지면 자연적으로 스스로 발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 발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정의를 명확하게 자,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 발화의 정의. 자, 그 다음에 자연 발화의 조건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정의했고, 자, 두 번째, 자, 자연 발화의 조건. 자연 발화의 조건이다. 자, 이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열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자연 발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축적되기 위한 열 축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 축적. 그러니까 열이 잘 축적되기 위한 그 조건을 말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는 자, 발열량이 클수록 열 축적이 용이하다. 발열량이 커야 된다. 자, 첫 번째, 발열량. 그러니까 열의 발생이 커진다는 거죠. 발열량이 클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이루어진다. 즉, 열 축적이 용이하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자,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자, 여기서 열 전도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열이 전달되는 율인데, 자, 열이 많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축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열이 분산된다는 거죠. 열 전도율이 크다는 것은 열이 분산된다는 말로 열 축적이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다음 세 번째는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자,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겠죠. 그죠?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추운 것보다는 더울 때가 자연 발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자, 자, 가연물의 표면적이 자, 클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표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소와 만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와 친화력이 높으면 당연히 연소도 잘 되고 자연 발화도 잘 이루어지겠죠. 그죠? 발열량이 클 것,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은 작을 것, 그리고 주변 온도는 높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면적이 넓을 것. 이것이 바로 자연 발화가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자연 발화의 방지법.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방지법입니다. 자연 발화 방지법. 자, 여기서 그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연 발화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발화는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방지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지법. 자, 첫 번째. 자, 그러니까 자연 발화의 방지법이라는 것은 바로 열 축적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열 축적이. 자, 첫 번째,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한다. 자,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할 것. 즉,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건조하게.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자, 온도를 뭐 할 것? 온도를 낮출 것. 자, 저장실의 온도를 낮출 것.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는 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온도를 낮춰버리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온도를 낮출 것.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통풍이 잘 되게 할 것. 통풍. 자, 통풍이 잘 되게 할 것.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환기죠, 환기. 그러니까 환기를 잘 시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쌓여있는 것들이 덜 쌓이겠죠. 그죠? 환기가 잘 시키면 통풍을 잘 되게 할 것.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로는 자, 퇴적 및 수납 시. 자, 퇴적이 되지 않게 할 것. 즉, 축적이 되지 않게 할 것. 그죠? 그러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많이 쌓일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축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퇴적하지 않을 것. 그죠? 자, 다섯 번째로는 열 전도성을 좋게 할 것. 그죠? 자연 발화의 조건에서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열 전도율이 높으면 자연 발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자, 여섯 번째로는 바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을 피할 것. 그러니까 촉매 역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연소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과 근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촉매 역할을 피할 것. 이렇게 대표적인 6가지가 있습니다. 발화방지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인데 자연 발화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연 발화의 형태. 자, 아까도 이제 자연 발화의 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연 발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첫 번째로 산화열. 자, 산화열에 의해서도 자연 발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생기는 열을 갖다가 이제 산화열이라고 합니다. 산화열. 그러니까 이 중에 산화열이 중요합니다. 산화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산화열 중에서도 바로 기름걸레. 자, 기름걸레가 나오는데 그 기름걸레가 무엇이냐면은 이 걸레에다가 기름을 딱 묻혀놓은 상태에서 여기 상온에 방치해두면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열에 의해서? 바로 산화열에 의해서 바로 자연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기름걸레에 의한 산화열.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분해열입니다. 분해열. 자, 분해열. 이 분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물질이 분해되었을 때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바로 자연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자, 물 같은 경우 분해가 되어버리면 물 같은 경우는 바로 수소와 자, 산소로 분해됩니다. 수소와 산소. 이 수소와 산소 같은 경우는 바로 연소가 잘 되게 하는 바로 조연성가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 것처럼 분해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열.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흡착열. 흡착한다라는 것은 붙는 거죠, 그죠? 두 물체가 붙어서 생기는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 발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합열에 의한 자연 발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발효열. 그러니까 이 발효열 같은 경우는 왜 그 술 만들 때,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 그 옆에 가면 상당히 덥습니다. 왜냐면 발효할 때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도 이렇게 자연 발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이 자연 발화의 형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훈소. 자, 훈소가 있습니다. 자, 화재의 형태 중에 첫 번째 확산, 화염, 두 번째 자연 발화, 그 다음에 세 번째 훈소. 자, 훈소가 있는데, 이제 훈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가 없이 그 표면에서 화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이 훈소라고 하는 것은 불꽃연소. 자, 자결연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한 형태. 지금 번호가 지금 잘못됐죠? 그죠? 세 번째. 일단 훈소. 자결연소의 한 형태로서 조금 소극적인, 훈소라는 것은 소극적인 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그러니까 연기가 없이 그 표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훈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훈소. 그래서 이 훈소 같은 경우는 정의를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 착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가연물이 발화되지 못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는 연소 형태다. 두 번째 정의로는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후에 발열될 때 연소 상태가 바로 훈소다.
대표적인 훈소는 바로 담배. 대표적으로 담배 있죠, 담배. 자, 담배가 탈 때 그 연소가 바로 훈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담배.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예혼합 연소입니다, 예혼합. 자, 그래서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는 앞 시간에 그 연소 일어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혼합 연소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기체가 증기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연소 범위를 형성한 상태에서, 즉 화합한 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혼합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예혼합 연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미리 혼합시켜 놓은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가 바로 예혼합 연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혼합 연소.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로는 이제 검축물의 소실 정도에 따른 화재 형태. 소실 정도. 자, 소실 정도에 따른 화재 형태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바로 전소화재입니다. 전소화재. 자, 전소화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재에 의해서 건축물의 소실된 정도가 바로 70% 이상이면 70% 이상 소실된 화재를 갖다가 전소화재라고 부릅니다. 전소화재.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소화재. 자, 반소화재라고 하는 것은, 자, 건축물이 어떤 화재에 의해서 소실된 정도가 30에서 70% 정도. 자, 이 정도 소실된 정도를 갖다가 반소화재라고 불러줍니다. 30에서 70% 사이.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부분소화재. 자, 부분소화재라고 하는 것은 전소화재도 아니고 그리고 반소화재도 아닌 화재를 갖다가 부분소화재라고 합니다. 전소화재도 아니고 반소화재도 아닌 화재를 부분소화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열과 화상. 자, 일곱 번째. 자, 열과 화상이다. 자,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 교재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열과 화상에서는 그 화상의 정도를 1도, 2도, 3도, 4도로 나누어서 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인데, 열과 화상에서는 자, 1도부터 4도까지 해서 그 1도 화상부터 4도 화상까지의 그 발생하는 그 증상들을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자, 화상의 부위의 색상이 분홍 색깔을 띠면서 그리고 가벼운 부음과 통증을 수반하는 현상이 바로 1도 화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화상의 부위가 마찬가지 분홍색을 띠면서 분비액이 많이 분비되는 현상, 즉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가 바로 2도 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화상이 된 부위가 벗겨지고 검은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3도 화상이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그 4도 화상, 가장 가혹하죠. 4도 화상 같은 경우는 전기 화재로 입은 부상으로서 바로 피부가 탄화가 되고 뼈까지 도달하는 현상을 4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1도 화상부터 4도 화상까지에 해당되는 그 증상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화재 하중이다. 화재 하중. 자, 화재 하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단히 얘기해서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다. 가연물의 양.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 하중의 단위가 바로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제곱미터. 즉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다. 그러니까 이 화재 하중의 이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화재 하중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그죠?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다.
자, 그리고 이 화재하중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화재하중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화재하중 Q는 HA분의 시그마 QT HT. 다시 똑같은 공식입니다. 4500A분의 시그마 Q다. 자, 이것이 바로 화재하중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것인데, 이 공식을 갖다가 뭐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바로 요 H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H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목재. H라고 하는 것은 목재의 단위 면적당 발열량입니다. 발열량. H라는 값이. 자, 목재의 단위 면적당 발열량. 그죠? 그래서 이 H라는 값이 얼마냐면 바로 요 4,500이라는 값. 요 H라는 값, 목재의 단위 중량이 중량. 면적이 아니라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다. 그 H의 값이 얼마냐? 바로 4,500이라는 것.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즉, 이 화재하중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단지 이 공식에서 이 값이 해당하는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하중의 그 이제 정의를 한번 또 알아보면, 첫 번째, 자, 가연물 등의 연소 시에 건축물의 붕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하중이다. 즉, 이 화재하중을 고려해서 건축물을 설계한다라는 겁니다. 화재하중을 고려해서. 두 번째, 화재실 또는 화재구역의 단위 면적당의 가연물의 양이다. 말씀드렸죠? 화재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다. 다음 세 번째, 일반 건축물에서 가연성의 건축구조재와 가연성 수용물의 양으로서 건물 화재 시에 발열량 및 화재 위험성을 나타내는 용어다. 다음 네 번째, 건물 화재에서 가열 온도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섯 번째, 건물의 내화 설계 시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다. 화재하중이라는 것이. 그다음 여섯 번째, 단위 면적당 건물의 가연성 구조를 포함한 양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화재. 자, 유리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제4류 위험물에 의해서 유리화재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유리화재에서 발생하는 현상, 화재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유리화재에서 비중이라는 것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비중이라는 것이 왜 나왔냐면은, 자, 보통 유류는, 자, 유류의 기름이죠, 기름. 유류의 비중이 자, 물의 비중보다 작습니다. 자, 유류의 비중이 물의 비중보다 작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여기에, 자, 유리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물을 주수하면,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의 비중이 그 기름의 비중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이 물이 기름 밑으로 깔리게 돼버리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기름이 물 위에 떠있게 되는 겁니다. 비중이 더 작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자, 화재가 발생해서 물을 뿌렸는데, 즉, 불을 끌려고 물을 뿌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탈 수 있는 기름이 물 위에 붕 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연소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유리 화재에서는 물을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을 뿌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물을 뿌리게 되면 화재가 더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 그러니까 연소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유리 화재에서는 절대로 물을 뿌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비중. 그래서 유류의 비중은 물의 비중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 화재에는 주수 소화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유류 화재에 나타나는 재해 현상. 자, 유류 화재에서 나타나는 재해 현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보일 오버입니다. 보일 오버. 자, 보일 오버.
여기서 보일은 끓는다. 자, 끓는다라는 표현이고 오버는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자, 끓어서 넘친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이 보일 오버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내용입니다. 보일 오버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일 오버. 자, 그러면 이제 보일 오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보일 오버라는 것이 자 보시면 자,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가 자, 여기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탱크입니다. 탱크. 유류 탱크. 유류 탱크가 있는데 이 보일 오버 현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유류 탱크 내에 자, 물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잘못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바닥에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탱크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 이 탱크 안에 이렇게 유류가 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탱크 밖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탱크가 열을 받겠죠. 즉 이 유류의 온도가 기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버리면 그 온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이 바닥에 있는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에 있는 물이 이렇게 증발하겠죠, 증발? 자, 물이 증발하게 돼버리면 최적이 그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증발하는 물에 의해서 바로 이 유류가 기름이 탱크 밖으로 넘치는 현상을 갖다가 바로 보일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보일 오버. 그래서 이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냐면 탱크 내부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보일 오버라는 거죠. 보일 오버.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일 오버의 첫 번째, 중지류의 탱크에서 장시간 조용히 연소하다 탱크 내에 있는 잔존 기름이, 남아있는 기름이 갑자기 분출하는 현상이다. 그죠? 탱크 밖으로 기름이 넘치는 현상이다. 자, 두 번째, 유류 탱크에서 탱크 바닥에 물과 기름의 에멀전,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겁니다. 에멀전이 섞여 있을 때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다음 세 번째, 연소 유면으로부터 100도씨 이상의 열파가 탱크 저부에 고여있는 물을 비등하게 하면서 연소유를 탱크 밖으로 비산시키면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다음 네 번째, 유류 탱크의 화재 시에 탱크 저부에 있는 물이 뜨거운 연료층에 의하여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작스러운 부피 팽창을 일으켜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이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물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커지면 그 부피에 커진 거에 의해서 유류가 탱크 밖으로 넘친다. 이게 바로 보일 오버가 되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탱크 저부에 있는 물이 급격히 증발하여 탱크 밖으로 화재를 동반하며 방출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보일 오버의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프로스 오버. 자, 프로스 오버라는 현상인데 이 프로스 오버라는 것은 자, 물이 똑같습니다. 이 보일 오버랑 비슷한 현상인데 프로스 오버 같은 경우는 이 보일 오버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때는 화재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화재를 동반하지 않고 유류가 넘치는 것을 갖다가 바로 프로스 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일 오버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화재를 동반하지만 프로스 오버 같은 경우는 화재를 동반하지 않고 유류가 넘치는 현상을 프로스 오버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오일 오버. 자, 오일 오버 현상인데 이 오일 오버 현상 같은 경우는 자, 탱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유류가 그 내 용적의 50% 이하로 충전되어 있을 때 화재로 인해서 탱크가 폭발하는 현상을 갖다가 오일 오버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자, 유류 탱크가 있을 때 자, 내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탱크의 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탱크의 용적의 50% 이하. 자, 여기 이만큼. 자, 50% 이하의, 그죠? 유류 탱크 내용적의 50% 이하의 기름이 차 있을 때 외부의 화재에 의해서 이 탱크가 완전히 폭발해버리는 현상을 갖다가 오일 오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오일 오버 같은 경우도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슬롭 오버입니다. 슬롭 오버. 자, 이 슬롭 오버도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로 이거는 별 2개 드리겠습니다. 별 2개. 보일 오버보다는 약간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롭 오버. 자, 그럼 슬롭 오버라는 것은 뭐냐? 슬롭 오버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자, 유류 탱크가 있습니다. 유류 탱크. 자, 유류 탱크 내에 이제 기름이 차 있겠죠? 저장되어 있겠죠? 기름이 자, 이렇게 차 있습니다. 기름이 차 있는데 보일 오버와 슬롭 오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탱크 내부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슬롭 오버 같은 경우는 탱크 내부에 물이 고여 있지가 않고 자, 이 슬롭 오버 같은 경우는 자, 화재가 발생해서 그 탱크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자, 요 기름이 열을 받습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여기 이제 뭐라 하냐면 바로 물을 주수합니다. 그러니까 소화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물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슬롭 오버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립니다. 소화를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면 이 기름과 만나서 물과 기름이 만나서 바로 탱크 밖으로 분출하는 현상이 바로 슬롭 오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슬롭 오버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연소유의 뜨거운 표면에 들어갈 때 기름 표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두 번째, 유화제로 소화하기 위한 물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하여 액면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연료층 밑의 냉유가 급히 열팽창하여 기름의 일부가 불이 붙은 채 탱크 벽을 넘어서 일출하는 현상이다. 자, 이게 바로 슬롭 오버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 오버 현상과 슬롭 오버 현상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발 그 단원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게 바로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들 그것과 이제 블레비 현상에 대해서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간 폭발입니다. 자, 일단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폭발. 뭐 어떤 물질이 폭발한다, 뭐 터진다, 이런 게 일종의 폭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폭발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한 압력의 발생으로 고압가스가 폭음과 함께,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폭음과 함께 급속하게 팽창하는 현상을 이제 폭발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급격한 압력이 발생함으로써 바로 폭발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교재에 보시면은 자,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열 분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이제 액체 같은 경우는 액체가 증발을 해서 그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짐으로써 자, 화재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열분해와 증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급격히 연소가 되는 것이 바로 기체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최적 팽창으로 인해 폭발음과 물리적 파괴력을 가지면서 자, 연소하는 것이 바로 폭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폭연이라고 나옵니다. 폭연. 자,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폭연. 자, 폭연이라는 건 일종의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작은 경우. 자, 폭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작은 경우를 폭연이라고 합니다. 폭연.
자, 폭연과 비교할 수 있는 게 폭괭도 있는데 이제 폭괭 같은 경우는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큰 경우를 폭괭이라고 합니다. 자, 일종의 그 화염의 전파 속도가 폭연인 경우입니다. 폭연의 경우 같은 경우는 300m/s 자, 이하 정도의 자, 전파 속도가 나오고 이제 음속은 상온 0도씨에서 일반적으로 331.5m/s가 됩니다. 음속. 그죠? 소리의 속도입니다. 음속. 그렇기 때문에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작아지므로 이거는 폭연이라고 합니다. 폭연. 그리고 폭연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폭발이기 때문에 어떠한 압력 발생에 의해서 폭연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폭연 같은 경우는 인화성 가스가 발화했을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폭연 같은 경우는 인화성 가스가 발화했을 때 바로 자주 일어나는 것이 폭연입니다. 폭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폭괭을 보시면 두 번째 폭괭. 자, 폭괭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연과 비교했을 때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자, 빠른 경우를 폭괭이라고 합니다. 폭괭. 그러니까 폭괭 같은 경우는 폭연인 상태에서 바로 폭괭으로 전이가 되는 것인데 그 전이가 될 때는 바로 충격파와 압력파가 중첩을 이루어서 바로 폭연에서 폭괭으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화염의 전파 속도는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8000. 자, 8000까지 나옵니다. 8000m/s. 엄청 빠른 거죠. 그렇죠? 음속이 자, 331.5m/s인데 자, 폭괭의 속도는 1000에서 8000입니다. 8000.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폭연이나 폭경 같은 경우는 폭발 연소 같은 경우는 소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화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타버리기 때문에 소화할 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발 같은 경우는 가연물이 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폭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나 아세틸렌이 연소할 때, 자, 발화한 거죠, 발화. 자, 수소나 아세틸렌이 발화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폭경이 발생을 합니다. 이 수소와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가스가 된다고 했죠. 그죠? 연소 범위도 넓고 수소와 아세틸렌은 상당히 위험한 가연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폭발의 종류가 나오죠. 이 폭발의 종류는 크게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자, 일단 세 번째 폭발의 종류입니다. 폭발의 종류에서 자, 한 5가지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5가지의 종류 중에서 가장 그나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분진 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산업기사에서 분진 폭발이라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다른 폭발의 종류는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폭발의 종류는 첫 번째 분해 폭발입니다. 첫 번째 분해 폭발. 분해 폭발. 자, 분해 폭발 같은 경우는 과산화물이나 아세틸렌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떠한 물질이 분해했을 때 나오는 폭발이 바로 이제 분해 폭발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진 폭발입니다. 자, 분진 폭발이 그나마 중요합니다. 자, 분진 폭발. 이 분진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나 액체의 밀입자가 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어떤 점화원을 만났을 때 폭발하는 것이 바로 분진 폭발인데, 대표적인 분진 폭발에는 이제 밀가루나 담배가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전분, 그다음 금속분, 그죠? 이런 것들, 석탄가루, 먼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분진 폭발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합 폭발입니다. 중합 폭발. 자, 여기서 중합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가연성 물질을 만나서 반응하는 폭발이 바로 중합 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합 폭발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염화 비닐과
초산 비닐이 있습니다. 염화 비닐과 초산 비닐. 그 다음에 분해 중합 폭발. 네 번째, 분해 폭발이면서 중합 폭발인 겁니다. 분해 폭발이면서 중합 폭발. 자, 대표적인 물질로는 바로 산화에틸렌이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죠. 산화에틸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산화 폭발. 자, 산화폭발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산소와 만나서 반응을 했을 때 그때 폭발하는 것을 산화폭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산화폭발에는 압축가스와 바로 액화가스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자,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입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 자, 다른 건 몰라도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즉,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 물과 반응해서 물과 만났을 때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가연성 기체, 가스,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물질. 발생하지 않는 물질이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바로 시멘트 있습니다. 시멘트. 시멘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시멘트. 시멘트는 분진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석회석. 두 번째 석회석. 그다음에 세 번째 탄산 칼슘 있습니다. 탄산 칼슘. 탄산 칼슘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생석회라고 하던데 생석회. 다른 말로 산화칼슘이라고 합니다. 산화칼슘. 자,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 물질들은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아시겠죠?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다. 자, 그 다음 쪽에 이제 다섯 번째. 자, 폭발 발생 원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폭발 발생 원인. 폭발 발생의 원인이다. 자, 이 내용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폭발 발생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물리적, 기계적 원인입니다. 기계적.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한 압력에 의해서 자, 폭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 압력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기계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압력 방출에 의한 폭발입니다. 압력 방출에 의한 자, 폭발이다. 자,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기계적인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학적 원인입니다. 화학적. 자, 화학적 원인으로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화학적으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폭발의 종류 중에서 뭐 분해 폭발, 그 다음에 분진 폭발, 뭐 중합 폭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화학적 원인으로는 바로 첫 번째로 증기운. 자, 증기운 폭발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해 폭발 있죠, 분해. 그죠?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분해 폭발. 그리고 뭐 분진 폭발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해서 화학적인 원인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이제 블레비입니다. 블레비. 자, 블레비. 블레비가 영어 약자로 이렇게 쓰죠. 블레비. 막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 보시면 블레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올 건데 이 블레비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블레비 현상. 자, 그래서 블레비 현상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비등 액체 증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블레비인데 블레비 현상인데 비등 액체
비등 액체 증기 폭발이다라고도 하죠. 증기 폭발. 자, 여기서 이 블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액화가스. 자, 여기 탱크. 자, 이 탱크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자, 어떤 탱크가 있는데 요 안에 액화가스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화가스가 자, 들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 액화가스가 들어 있다고 했을 때 이 탱크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탱크 외부에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탱크에 열이 전달이 돼서 이 탱크 안에 열이 가득 차겠죠. 자, 열이 가득 차면은 이 탱크 안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탱크 안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액화가스가 있는 부분은 이 액화가스 때문에 이 탱크 쪽은 열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스가 없는 부분은 열을 쉽게 받기 때문에 이 가스가 없는 부분에서는 이 탱크가 완전히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편이 딱 날아가면서 이 탱크가 터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액화가스가 밖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거죠. 분출. 그러니까 이 액화가스가 증발이 돼서 가연성 가스로 만들어지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바로 폭발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블레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블레비 현상 같은 경우는 이 탱크가 폭발해서 이 액화가스가 증발하면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짐으로써 바로 폭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블레비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블레비 현상. 그러니까 이 블레비 현상의 정의를 물어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정의를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의.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증기윤 폭발입니다. 증기윤 폭발. 자, 증기윤 폭발이다. 이제 영어로 나옵니다. 문제 가끔. UVCE 이런 식으로. 자, 증기윤 폭발인데, 자, 증기윤 폭발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비 현상과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자, 이 증기윤 폭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나 그 가연성 액체가 증발해서 그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가 떠돌아다니다가 공기 중에 있는 점화원과 만나서 정전기나 이런 점화원과 만나서 폭발하는 현상이 바로 증기윤 폭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블레비 현상도 자, 증기윤 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일종의 블레비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탱크가 터지면서 그 가연성 가스가 이제 불이 붙는 현상이고, 이 증기윤 폭발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그 가연성 가스가 누출이 돼서 공기 중에 있는 점화원과 만났을 때 폭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비 현상과 증기윤 폭발을 구분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